1908년 1월 7일 일본 제국 천황 메이지는 도쿄의 항공에서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을 접견했다. 이은은 12살이었다.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황태자의 보육을 책임지는 태자태사의 자격으로 작년 말 이은을 서울에서 도쿄로 데려왔고 이날 메이지의 어전으로 인도했다. 메이지는 일본 제국 대원수의 군복에 군도를 차고 있었고 이은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이토는 신년 하례용 연미복 차림이었다. 메이지가 군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침에 일정을 시작할 때 군복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도쿄에 주재하는 서양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이날 접견의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시험한 법도와 위험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신하들의 중론이었을 것으로 메이지는 생각했다. 메이지는 의전의 세부사항은 신하들의 뜻에 따르는 편이었다. 군복 단추를 끼우면서 메이지는 조선의 어린 황태자에게 주는 인상이 지나치게 위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양 외교관들에게도 일본이 조선을 명문적으로 다하고 있으며 일본 천황이 조선의 어린 황태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조선 황태자는 인질이 아니라 문명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조선 황제의 요청에 따라 일본 천황의 무육에 맡겨진 것임을 세계에 알리려면 군복 차림은 어색했지만 신년의 첫 접견이므로 범하지 못할 만큼의 위험은 필요할 것이었다. 메이지는 군복을 입으라는 신하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렸다. 두려움은 못 느끼듯이 느끼게 해야만 흠뻑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메이지는 1852년 임사생으로 만 14살의 황위에 올라서 재위 40년을 넘기고 있었다. 성인이 남면에서 천하의 소리를 듣고 밝음을 향해 나아가면 다스린다. 라는 중국의 역경에서 명시 두 글자를 따서 치세의 연호로 삼았는데 밝음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천황을 호칭했다. 메이지의 치세는 힘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시대의 밝음은 힘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고 시대는 그 힘을 믿었다. 천황의 군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겼다. 천황의 무위는 세계에 떨쳤고 아시아의 산과 바다에 시체가 쌓였다. 천황은 신사에 나아가서 여러 전선의 승리를 열조에게 고했고 꽃잎처럼 떨어진 충혼들은 진무했다. 천황은 사회가 평온하고 백성들의 삶이 아늑하기를 기원했다. 천황이 신사에 참배할 때 삼엄하고 슬픈 기운이 당내에 가득 찼다고 사가는 기록했다. 이토는 대한제국 황제 고종을 위협해서 퇴위시키고 차남 이척을 그 자리에 세웠다. 이척은 순종이고 황태자 이은은 순종의 이복 동생이나 태왕제로 밀려난 고종이 살아있으므로 이은은 황태제가 아닌 황태자의 자리로 나아갔다. 순종은 황위에 오른 뒤 국내 정치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기로 협약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협약의 도장을 찍었다. 순종은 황태자 이은을 일본 유학을 명분으로 인질로 삼으려는 이토의 강요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은을 보내면서 순종은 조서를 내렸다. 황제는 말한다. 우리 황태자는 영특하고 슬기로워서 실로 군왕다운 적이 있으므로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야 하고 깊숙한 궁중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자태사인 통감공작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일본에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깨우쳐주게 하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대일본 제국 대왕제에게 의지해서 성취하려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가 끝없이 경사롭게 되는 시초이다. 순종은 이가 여러 개 빠져 말할 때 목소리가 흩어졌고 캄캄한 입속이 들여다보였다. 황태자 이은은 인천에서 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이토와 한국의 동국내부가 이은을 수행했다. 이은은 선실 안에서 동그란 선창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녁에 바다는 고요하고 막막했다. 어스름이 내려앉아서 물과 하늘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토가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하, 저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은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의 왕들도 바다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토는 또 말했다. 물이 닿는 곳에 큰 땅이 있고 그 너머에 또 물이 있습니다. 큰 배를 타면 이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은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 바다는 너무 커서 실물감이 없었는데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은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신바시 정거장에 메이지의 황태자 요시히토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마중 나와 있었다. 요시히토는 20대의 청년이었다. 요시히토는 이은과 같은 마차에 타고 별궁까지 동행했다. 옆자리에서 요시히토가 뭐라고 말했으나 이은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은의 귀에 일본말은 음이 높았고 새가 쥐저기는 것처럼 들렸다. 마차는 도쿄 중심가를 지났다. 말들이 짐수레를 끌고 사람이 탄 수레를 끌었다. 여자들이 유아차를 밀고 지나갔다. 칼찬 군인들이 통행인을 밀어붙이고 이은이 탄 마차에 길을 터주었다. 거리의 사람들이 마차를 향해 절하고 만세를 불렀다. 여기가 물 건너 세상이로구나. 여기에도 왕이 있고 사람들이 짐을 끄는구나. 그러나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다른가? 요시히토가 몇 번 말을 걸었으나 이은은 대답하지 않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지는 이은이 앉을 자리를 어자 가까이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적견 자리에 황후가 배석했다. 황후의 얼굴에 웃음의 자취가 엷게 드러났다. 조선의 어린 황태자에게 베푸는 일본 제국의 자애의 미소였다. 메이지는 이은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을 낯설어하는 아이의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는 황태자의 지위를 힘들어하는 기색이었다. 이은이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말했다. 한국 황제의 명령으로 유학 왔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투명하게 울렸고 눈가와 볼에서 소년의 맑음이 느껴졌다. 메이지는 일본어로 말하는 이은의 입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땅 위에서 왕자노를 하는 일의 슬픔을 느꼈다. 이은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가마가 선명했고 가마 주변에 머리카락이 고왔다. 영리해 배는구나. 라는 말이 너무 무례해서 메이지는 발설하지 않았다. 메이지는 말했다. 전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물을 바라볼 때 고국과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 학업을 성취하기 바란다. 메이지는 장난감 말 한 개와 황실 문장이 새겨진 탁상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메이지는 말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으로 세상을 잴 수 있다. 부디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져라. 새롭게 태어나라. 시종장이 시계를 받들어 이은 앞에 내려놓았다. 메이지는 또 말했다. 공부할 때 시계를 책상 앞에 놓아라. 짐이 내리는 시간이다. 이토는 메이지가 이은에게 주는 시계부를 보면서 흠칫 놀랐다. 이토는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후 서울의 여러 공공 건물에 시계를 설치했다. 건물 정면에
대형 시계를 붙였고 집무실과 회의실마다 벽시계를 걸어 놓았다. 통감부에 모이는 조선의 세신들은 벽시계 아래서 통감의 연설을 들었다. 이토는 시간이 제국의 공적 재산이라는 인식을 조선 세대부들에게 심어 넣으려고 했으나 시간의 공공성을 이해시킬 길이 없었다. 이토 자신이 설명의 언어를 갖추지 못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계량하고 시간을 사적 내밀성의 영역에서 끌어내 공적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문화 계명의 입구라고 설명을 해도 고루한 조선의 고관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었다. 짐이 내리는 시간이다 라고 메이지가 이은에게 말할 때 이토는 그 말의 크기를 어린 이은이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짧게 간단히 말하는 미카도의 위험에 숨이 막혔다. 접견은 15분 만에 끝났다. 메이지가 말했다. 이토 공은 남아있으라. 황후와 이은과 동궁대부가 접견실에서 나갔다. 이토는 메이지와 독대했다. 메이지의 시종들이 먼 자리에서 실패해 있었다. 메이지가 말했다. 짐은 오랫동안 공의 경륜에 의지해왔다. 공의 노고가 컸다. 이토는 머리를 조아렸다. 메이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이토는 짐작할 수 없었다. 메이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이것은 의례적인 덕담이 아닐 것이라고 이토는 생각했다. 이토는 말했다. 신 이토는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공의 노고가 컸다. 라는 천황의 말은 어디를 겨누고 있는 것인가? 유학이라는 문명한 명분으로 이은을 데려온 정치 공작의 성공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차 한일 협약 이후 조선 반도의 혼란한 정세를 놓고 통감을 꾸짖는 말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시국이 엄중할 때 신하를 독대하는 메이지의 말은 때때로 짧고 모호했는데 여러 의미가 겹치는 그 몇 마디를 신하들은 두려워했다. 메이지는 말과 말 사이에 장막의 공간을 설정했다. 한동안의 침묵 후에 메이지는 말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반도에 보낸 병력이 충분한지 짐은 그것을 걱정한다. 메이지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었구나. 다 알면서도 말을 멀리 돌리고 있었구나. 메이지는 통감부나 한국 주둔군 사령부가 아닌 다른 계통으로 보고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수와의 나를 경유하지 않고 도쿄에 직보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토는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조선 폭민의 소요 사태는 소규모 다발성입니다. 범위가 넓기는 하나 지역별로 차단되어 일개 대세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군사적 사태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의 상황에 가깝습니다. 병력을 중파하는 문제는 육군 대신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둔군은 성심을 헤아려 분투하고 있습니다. 독대는 거기까지였다. 이 두 토막의 대화를 마치고 메이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메이지는 진강에 나가서 서양 법정과 중용의 해설을 들었다. 이토는 육군 대신이 마련한 귀국 환영 연회를 연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생선을 조리는지 집안에서 간장 냄새가 났다. 간장 냄새는 오래된 건물의 목재에 배어 있었다. 간장 냄새에 이토는 고향에 돌아왔음을 호흡으로 느꼈다. 이토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토는 위스키를 거푸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이토의 침대 발치에는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항에 건설되었던 파로스 등대의 모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이토가 주물 장인에게 의뢰해서 제작한 청동제 스탠드였다. 모형 등대에 수면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양과 서양, 대양을 연결하는 이 문명 사적인 항구의 옛 등대를 이토는 거룩히 여겼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기호로 연결해서 재편성하는 힘의 핵심부였다.
신호로서 함대를 움직이고 신호로서 대양을 건너가는 기술은 바로 제국이 갖추어야 할 힘의 본질이라고 이토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재직하던 20년 전에 이토는 조선반도의 여러 항구와 블라디보스톡의 항구를 시찰한 적이 있었다. 조선의 항구들은 어업부두와 상업부두가 구분되지 않았고 저반시설이 허술했다. 조선의 반도에 연안을 돌아서 대륙으로 건너가는 항로에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때 이토는 판단했다. 등대를 설치할 거점 항구도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신호로 명멸하는 빛의 힘을 이토는 아름답게 여겼다. 몇 년 전에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기획할 때도 이토는 조선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 인천 월미도에 등대를 세우라고 해군성에 명령했다. 이토는 이 신호의 위력을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이토는 서울 통감부 집무실 책상 위에도 월미도 등대의 축소 모형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토는 타로스 등대의 수면등에 불을 켰다. 흐린 불빛이 실내에 퍼졌다. 반도에 보낸 병력이 충분한지 시민 그것을 걱정한다. 라던 메이지의 말에 이토는 괴로웠다. 제2차 한일협약 때 병력으로 조선 황궁을 포위하고 조선 황제와 대신들을 헌병으로 협박하기는 했지만 병력을 부딪히지 않고 도장을 받아서 500년이 넘은 나라의 통치권을 인수한 이토의 역량을 메이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제2차 한일협약 때 병력으로 조선 황궁을 포위하고 조선 황제와 대신들을 헌병으로 협박하기는 했지만 병력을 부딪히지 않고 도장을 받아내서 500년이 넘은 나라의 통치권을 인수한 이토의 역량을 메이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를 도모할 때까지도 이토는 그것이 도장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나 그 조선 사대부들과 자주 상종할수록 이토의 뜻은 도장 쪽으로 기울었다. 왕권의 지근거리에서 세습되는 폭락을 누린 자들일수록 왕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갈 때는 새롭게 다가오는 권력에 빌붙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토는 점차 알게 되었다. 도장의 힘은 거기서 발생하고 있었다. 도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륙을 피할 수 있고 조선에서 밀려나는 서양 여러 나라들의 간섭을 막을 수 있고 사후 처리가 원만할 것이다. 도장을 찍어서 한 나라의 통치권을 스스로 넘긴다는 것은 보도 듣도 못한 일이었으나 조선의 대신들은 국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직함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의 힘은 작동되고 있었으나 조약 설교를 공포한 분노하는 조선 민심의 폭발을 이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 비통한 글을 남기고 잇따라 자결했다. 그들은 독약을 마셨고 물에 뛰어들었다. 조선 황제는 자살한 신하들에게 표창을 내려서 충절을 기다렸다. 500년을 지탱해온 나라의 관리와 식자 몇 명이 치욕을 못 견뎌 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토는 이 죽음에 따른 민심의 동태를 주시하면서도 못 본 채 했다. 이 동시다발적 죽음들은 무력하기는 했으나 충의 반열에 이르렀다. 이토는 조선의 사대부들의 자결이 아닌 무지렁 이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했다. 왕권이 이미 무너지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는데도 조선의 몇몇 촌촌에서 백성들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서울의 통감부 집무실에서 이토는 날마다 주둔군 사령부에서 보내오는 폭민 대처 상황을 보고 읽었다. 정보 참모는 여러 지역의 소요 사태를 열거하고 문서의 말미에 상황 개요라는 항목으로 일파가 흔들리니 만파가 일어선다. 산촌에서 고함치면 어촌에서 화답한다 라고 써놓았다. 참으로 한가한 녀석이구나. 이토는 주둔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귀사령부의 정보 참모는 문쟁력이 좋더구나. 풍류남하냐? 라고 말했다. 그 뒤로 정보 참모는 보고서에 상황 개요를 쓰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의 수탈과 억압으로 건불처럼 무기력해 보이던 조선 백성들이 무너진 왕조의 부흥을 외치며
그토록 가열하게 봉기하는 사태가 이토는 두려웠다. 농장기를 들고 꽹과리를 치고 과거 보러 가는 유생들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펄럭였지만 조선의 폭민들은 죽음에 죽음을 잇대어가며 일어섰고 한 고을이 무너지면서 이웃마을이 또 일어섰다. 기생과 거지까지 대열에 합세했다. 무기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시위군중에 가까웠지만 영명한 장안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무장과 대우를 갖추고 주둔군을 위협했다. 허튼 풍류기가 추잡하긴 했지만 주둔군 정부 참모의 상황 개요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영국인 배설이 경영하는 신문 대한매일 신보가 이 폭민들을 의병이라고 일컫고 기세를 부추겼다. 통감부가 신문사를 겁박했으나 배설은 굽히지 않았다. 조선이 문명개화되면 이 거친 백성들의 들뜸은 스스로 잦아들어 제국에 동화될 테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소요가 풍토병으로 늘어붙으면 조선 병합 정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토는 판단했다. 그의 결정은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었다. 소요는 반도의 남쪽에서 극성하였다. 이토의 대토벌 계획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듯이 반도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맨맨촌을 뒤져 폭민의 종자를 석회 잡듯이 방면에 내려가서 나머지는 남해 바다에 빠뜨리자는 작전 구상이었다. 이토가 기획하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주둔군의 병력은 손실이 컸다. 컸다는 것은 증파부대가 오지 않으면 계획된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었다. 총포로 무장한 천황의 군대가 조선 폭민의 농장기에 밀리는 사태를 이토는 견디기 어려웠다. 이토는 손실된 병력의 규모를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토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반도에 보낸 병력이 충분한지 짐은 그것을 걱정한다. 메이지의 말을 이토는 곱씹었다. 조선 정세에 대한 낙관적 보고를 메이지는 믿지 않고 있었다. 병력 손실 규모도 머지않아 메이지는 알게 될 것이었다. 이토는 상반신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파로스 등대의 수면등이 반딧불 같은 빛을 냈다. 이토는 등대를 바라보며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라 마셨다. 위스키의 찌르는 맛을 이토는 좋아했다. 번민이 클수록 위스키 맛은 날카로웠다. 조선에 귀임하는 즉시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언론에서 병력 증파를 요청해야겠다고 이토는 결심했다. 미개한 군중을 제압하려면 경찰보다는 군대를 써야 하고 일시에 메톨처럼 갈아버리는 방법이 좋다고 하세가와는 늘 이토에게 말했다. 노루는 바위에 올라가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바위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겁이 많은 노루가 바위 위에서 전신을 드러내기는 드문이었다. 뿔이 높은 수놈이었다. 잘록한 등허리에 윤기가 흘렀다. 노루는 목을 길게 빼서 안중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이 빛나서 시선을 마주칠 듯 싶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서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새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햇빛 속에서 노루는 혀를 내밀어서 콧등을 핥고 있었다. 찰록한 등허리에 윤기가 흘렀다. 노루는 길게 목을 빼서 안중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빛이 빛나서 시선이 마주칠 듯 싶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서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새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햇빛 속에서 노루는 혀를 내밀어서 콧등을 핥고 있었다. 거리는 300보 정도였다. 엎드려 쏘기에 알맞았다. 안중근은 왼팔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를 방아쇠울 안에 넣었다. 엎드린 자리가 편했다.
안중근은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아쇠에 걸었다. 안중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을 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바위는 보이지 않았고 노루만 보였다. 조준선 끝에서 총구는 노루의 몸통에 닿아 있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는 안중근의 몸통에서 분리된 것처럼 직후방으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의 반동이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총의 반동에 어깨로 맞서지 않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겨내야 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소식적부터 알고 있었다. 조준선 끝에서 노루가 쓰러졌다. 노루는 눈 속에서 피를 흘리며 뒹굴었다. 안중근은 총을 들고 일어섰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안중근은 다시 서서싸 자세로 노루를 겨누었다. 노루는 일어서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안중근은 다시 쏘지 않았다. 노루는 옆구리가 관통되어 있었다. 사출구에 살점이 경련을 일으켰다. 노루의 몸통을 헤집고 나온 탄두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안중근은 노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였다. 걸어서 한나절이 걸렸다. 1905년 12월에 조선 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돌아왔다. 그의 안중근은 27살이었다.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서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던 안중근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상해에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의 대문 안에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돈 가진 자들은 세계 정세에서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한유한 선비의 풍류처럼 말했다. 동북아와 구미열강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안중근에게 허황된 사업을 도모하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 시골의 작은 학교라도 차려서 교육으로 100년 앞을 준비하라고 충고하는 자들도 있었다. 충고는 간곡했다. 안중근은 당장과 연결되지 않는 100년 앞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해는 아비규환 속에서 한가한 동네였다. 애초에 상해의 뜻을 정한 것이 물정 모르는 짓이었지 싶었다. 아버지 안태호는 아들의 상해행을 대견히 여기며 노자를 보태주었는데 황해도 산골의 안태훈 역시 상해의 치열함과 상해의 나른함을 알 수는 없었다. 안중근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안중근은 상해에서 기선을 타고 진남포에서 내렸다. 기선은 진남포 부대의 여객 몇 명을 내려앉고 인천으로 향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이 끌어안고 울었다. 안중근을 맞을 사람은 없었다. 진남포는 저녁 무렵이었다. 저물어서 돌아온 돛배들이 물고기 몇 마리를 내렸고 서너 명이 모여서 물고기를 흥정했다. 선창 앞 골목에서 늙은 여자가 바둥거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얼굴을 씻겼고 젊은 여자들이 골목 어귀에 나와서 밥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빨랫줄에 걸린 빨래와 건조대에 널린 물고기들을 거두어 들였다. 바람에 가랑잎이 쓸려갔고 사람 사는 집에서 저녁 연기가 올라왔다. 안중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태호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상해의 안중근에게 부고가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맞상제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안태호를 청계동에 묻었다. 수능 안씨 문성공의 일파는 황해도 해주에 세거했는데 안중근의 조부 안일수에 대해서 명망 높은 족벌의 세력을 이루었다. 안태호의 장례에는 인근 고을의 여러 장관들과 황해도 지역의 서양인 선교사와 천주 교인들이 조문했다. 초상은 걸게 벌어져서 먼 부락 촌민들과 떠돌이 거지들까지 모여서 새끼를 먹었다. 안태호는 16살에 혼인해서 18살의 안중근을 보았다. 안중근이 소년을 벗어나자 안태호는 17살 아래인 아들 안중근을 사내로서 대해주었다. 안태호는 집안에 닥쳐오는 위해를 아들과 의논했고 그 전면에 아들을 세웠다.
안태우는 아들과 함께 기울어가는 구근을 개탄하고 난세를 성토했다. 안태훈의 무덤은 눈에 덮여 있었다. 산의 언저리가 모두 눈에 덮여서 봉부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였다. 안중근은 뒤늦게 절하면서 통곡했다. 안태훈의 죽음에서 안중근은 친숙했던 한 세상이 끝났으며 저기에 찬 시간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안중근은 출입이 무상했다. 한 번 나가면 멀리 다녔다. 아내에게 돌아올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몇 달씩 밖으로 돌다가 절기가 바뀌고 나서 돌아오는 일도 흔했다. 안중근의 아명은 웅칠이었는데 안태우는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놔두는 아들의 기질을 눌러주느라고 무거울 중과 뿌리 근을 써서 중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계명은 안중근의 기질을 바꾸지 못했다. 안중근은 밖에서 도모하는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김아련은 시댁 사내들의 말을 귀동냥해서 남편의 일을 짐작했다. 김아련은 혼이 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나그네 같은 남편을 어려워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김아련은 둘째를 낳았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안중근이 상해로 떠나기 전에 점지된 아이였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오자 문중의 원로들이 안중근을 앉혀놓고 아들을 낳은 경사를 뒤늦게 치하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태어나는 질서는 삶과 죽음이 잇따름으로 해서 기쁘거나 슬프지 않았고 감당할 만했다. 모든 죽음과 슬픔, 모든 태어남이 현재의 시간 안에 맞물려 있었다. 상해에서 돌아오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아이는 잣바는 힘이 좋았다. 아이가 젖을 빨 때 김아련은 온몸이 빨려나가는 듯했다. 젖을 물리면서 김아련은 평온하게 긴장해 있었다. 아이가 젖을 자주 토해서 김아려 몸에서 젖삭은 냄새가 났다. 아이의 몸과 어미의 몸이 섞인 냄새였다. 냄새는 깊고 아득했다. 안중근은 그 냄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 슬픔은 한 생명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일의 근본인 것 같았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먼 외지로 돌다가 뒤늦게 돌아온 민망함을 안중근은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스스로 우겼다. 김아련은 상해에서의 일을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일이 어긋났음을 알았다. 아기가 친탁을 했다고 집안 어른들이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김아려가 말했다. 안중근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컸고 이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놀라움으로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맑아서 세상이 모두 비칠 듯 했다. 신접대 안중근이 사냥총을 들고 나가서 노루를 메고 돌아오면 시댁 문중의 사내들이 모여서 노루고기를 안주로 술을 마셨다. 사내들은 문자를 써서 말했고 시국에 기분 간계하고 깊이 한숨 쉬고 크게 웃었다. 사내들은 늘 옷차림이 반듯했고 앉는 자세가 곧았다. 김아련은 그 사내들이 세상을 지키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김아련은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자라서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김아려가 말했다.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세상을 향해 부딪히려는 몸을 말리기가 힘들겠구나. 안중근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아이가 입을 벌려 하품을 했다. 입가로 침이 흘러나오고 붉은 잇몸과 작은 혀가 보였다. 아이의 손가락마다 손톱이 박혀 있었다. 안중근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았다. 아이는 여리고 포근했다. 안중근은 눈앞이 흐려졌다. 김아려가 말했다. 어때요? 이마와 눈이 꼭 닮았지요. 글쎄 내가 어렸을 때 이랬을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똑같아요. 안중근은 아이를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빌렘 신부는 추수가 끝난 들판을 한나절씩 걸었다. 일과는 시계처럼 정확했다. 들의 가장자리로 낮은 산들이
흘러갔고 산 밑으로 초가집들이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었다. 멀리서 보면 노란 이형의 새로 얹은 초가는 들판의 낯가리처럼 보였다. 평지는 논이고 산 쪽으로는 옥수수밭이고 좀 더 높은 비탈 쪽은 인参밭이었다. 빌렘은 눈길을 따라 걷다가 마을로 들어섰다. 빌렘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진 않았다. 아이업은 여자들이 빈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다. 사내들이 지게에 삭정이를 싣고 산에서 내려왔다. 지게 짐이 커서 사내들은 모로 걸으며 바람을 피했다. 양지 쪽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서양인 신부가 다가오자 떠들기를 멈추었다. 들에서 마을로 걸으면서 빌렘은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가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자리 잡은 지 7년이 넘었으므로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을의 개들도 빌렘을 알아보고 손등을 핥았다. 길에서 빌렘은 사람들과 말이 섞진 않았지만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채취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그렇게 각인함으로써 빌렘은 사람들에게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신부님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렘은 천천히 걸었다. 빌렘은 정기적으로 나귀를 타고 황해도 산골 마을의 공소 10여 곳을 다니며 미사를 집전했는데 마을마다 조선인들의 표정은 똑같았다. 조선인들은 우중충했고 기진해 있었다. 빌렘은 걸으면서 이 가엾은 백성들의 어두운 영혼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했다. 빌렘이 손가락에 성수를 찍어서 아이의 이마를 적셨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신부를 올려다보았다. 안중근 도마와 기마려 아그네스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빌렘이 베네딕토라고 아이에게 세례명을 주었다. 빌렘이 팔을 들어서 아이의 머리 위에서 십자가를 그렸다. 베네딕토야, 내가 너를 싣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인도하려 하노라. 베네딕토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온갖 악을 물리쳤고 인간의 야만성에 짓밟히는 인간을 사랑했고 성령의 뜻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성인이라고 빌렘은 이름을 내리는 뜻을 설명했다. 빌렘은 이 아이가 하느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베네딕토 성인의 가호 아래 자라나서 이 강고한 조선의 빛이 되라며 강복했다. 조선 천주교회는 베네딕토를 한자로 옮기면서 분도라고 바꾸어서 불렀다. 안중근은 장남의 이름을 분도로 정했다. 세례식이 끝날 때 부부는 분도 앞에서 합장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위에서 라는 구절에 안중근은 마음이 떨렸다. 빌렘이 돌아가려는 안중근을 불러 앉혔다. 기마려가 분도를 얻고 먼저 돌아갔다. 빌렘은 안중근을 데리고 성당에서 나와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사제관은 맛배지붕이 호처마의 기와집이 있었는데 내부는 입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방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가 기도하는 예수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장작 난로 앞에서 빌렘은 안중근과 마주 앉았다. 나는 세례를 줄 때 가장 기쁘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너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와 너에게 진실로 은혜가 넘친다. 빌렘은 머릿속으로 문법을 엮어가면서 느린 한국어로 말했다. 빌렘은 눈언저리가 깊숙했고 귀 밑에서 턱 밑까지 수염이 무성했다. 그의 수염은 흰 털럭과 검은 털럭이 섞여서 사자의 갈기처럼 퍼져 있었다. 빌렘은 태어날 때부터 늙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빌렘의 느린 말투를 어려워했다. 신부님이 가까이에 계시니 저의 복입니다. 라고 안중근이 말했다. 안중근은 이 마을에서 빌렘에게 세례를 받고 입신했다.